68세의 오상윤은 지방 소도시에서 30년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왔다. 아내 명의를 폐암으로 잃은 지 5년, 그는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를 열었다. 단골 거래처의 명함, 지역식당 전단지, 가끔은 부고 인쇄까지. 크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존재의 이유였다. 유일한 혈육은 조카 백지훈이었다. 상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의 아들인 지훈이 유산의 공동 상속인이었다. 상윤은 노후를 대비해 시내 중심가에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마련해뒀다. 월세 수입이 쏠쏠했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지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지훈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었다. 처음엔 반가웠다. 삼촌 요즘 어떠세요? 하며 과일을 사들고 오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지만 대화는 언제나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다.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두툼한 팸플릿을 들고 있었다. 청명 실버 레지던스. 사진 속 시설은 깔끔했고 웃고 있는 노인들의 표정도 밝았다. 삼촌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시설이라기보단 실버타운 같은 곳이에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요. 상윤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두 달만 계셔보세요. 체험 삼아요. 삼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상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들어 손발에 힘이 없었고 허리 통증도 잦았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진 않았지만 만약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채 며칠이 지나갈 수도 있었다. 지훈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일주일 후 상윤은 가방을 챙겼다. 지훈이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잘 결정하셨어요, 삼촌. 저도 자주 뵈러 올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를 보며 상윤은 묘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조카를 믿고 싶었다. 가족이니까. 청명 실버 레지던스는 생각보다 컸다. 3층 건물에 정원도 있었고 로비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다. 원장 차은호가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상윤은 그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방은 2층 복도 끝이었다. 창문 너머로 뒷산이 보였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상윤은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은 손님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소독약 냄새.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여긴 당신의 집이 아니야. 그날 밤 상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떠났고 그는 혼자였다. 입소 첫날 아침 상윤은 사무실로 불려갔다. 차은호 원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형식적인 절차예요. 입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응급상황 대응 동의서. 보호자분이 대부분 작성하셨지만 어르신 서명도 필요합니다. 상윤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훑어봤다. 글씨가 작았고 법률 용어가 많았다. 이게 다 뭐예요? 걱정 마세요. 다 어르신 안전을 위한 거예요. 지훈도 옆에서 거들었다. 삼촌 그냥 서명하세요. 저도 다 확인했어요. 상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펜을 들었다. 1장, 2장, 3장. 총 7장의 서류에 이름을 썼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읽지 못한 채로. 수고하셨어요. 원장이 서류를 챙기며 웃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불편했다. 사흘이 지났다. 상윤은 은행 앱으로 통장을 확인하려다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거래 제한 계좌. 뭔가 잘못됐다. 그는 직원을 불러 물었다. 왜 내 통장을 못 쓰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요청하셨대요. 안전한 재산 관리를 위해서래요. 뭐? 상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죄송합니다.
저희는 보호자 지시에 따라야 해서요.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상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내 통장이 막혔다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 그거요? 삼촌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관리 권한을 받아뒀어요. 안전하게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나? 서류에 다 있어요. 삼촌이 서명하셨잖아요. 상윤은 숨이 막혔다. 그 서류들.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서명한 그 종이들이 올가미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지훈아, 당장 풀어. 내 돈이야. 삼촌, 진정하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삼촌 건강부터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다. 상윤은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상윤은 옆자리 노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나가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그럼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 평생 여기 있는 거죠. 상윤은 숟가락을 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들어온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날 밤 상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지갑 안쪽 비밀 주머니를 더듬었다. 거기엔 10년 전 인쇄소에서 사용하던 초소형 녹취 펜이 들어 있었다. 작지만 성능은 좋았다. 배터리도 아직 살아있었다. 상윤은 펜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백지우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강남의 무역회사 과장직, 깔끔한 정장, 수입차. 하지만 그의 통장은 비어 있었다. 아니, 마이너스였다. 3년 전 지우는 동료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고 다시 500만 원이 됐다. 그는 확신했다. 이게 기회야. 회사 월급만으론 평생 걸려도 강남에 집 한 채 못 산다. 그는 대출을 받았다.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점점 액수가 커졌다. 그리고 작년 겨울 시장이 폭락했다. 단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했다. 지우는 패닉에 빠졌다. 빚만 남았다.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이자만 월 400만 원이었다. 회사 월급은 300만 원. 매달 적자였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우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거짓말로 버텼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3개월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삼촌 오상윤. 지우는 상윤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다. 시내 상가 건물 시세 12억, 예금 2억. 자식도 없고 유일한 상속인은 자신이었다. 만약 삼촌이 판단 능력을 잃는다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다. 지우는 인터넷을 뒤졌다. 치매 노인 재산 관리 성년 후견제도 요양원 입소 절차.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의사의 치매 소견만 있으면 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지만 지훈에겐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요양시설을 알아봤다. 그리고 청명 실버 레지던스의 차은호 원장을 만났다. 차은호는 사업가였다. 그에게 요양원은 수익 모델이었고 입소자는 고객이 아니라 자산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삼촌을 입소시키려고 하는데요. 치매 진단이 필요합니다. 차은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협력병원이 있으니까. 지우는 돈을 건넸다. 500만 원. 차은호는 받아들였다.
한 달 안에 소견서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범죄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우는 상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과일을 들고, 다음엔 건강식품을 들고, 그 다음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상윤의 거부감을 조금씩 허물었다. 삼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불안을 심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윤이 입소했다. 지우는 안도했다. 이제 절반은 성공이었다. 남은 건 치매 진단뿐. 그러면 12억짜리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하면 됐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상윤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늙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상윤은 시설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상황을 파악했다. 지훈의 의도, 원장의 태도, 직원들의 시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치매 환자 만들기.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어르신 혈압약이에요. 상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혈압약 안 먹는데? 기록에 있는데요. 아니, 난 당뇨약만 먹어. 간호사는 메모했다. 기억력 저하 의심. 점심 식사 시간 상윤은 일부러 날짜를 틀리게 말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15일? 직원이 정정했다. 20일이세요, 어르신. 아, 그래. 요즘 날짜가 헷갈려. 또 메모가 기록됐다. 시간 진압력 장애. 저녁 시간 상윤은 복도에서 길을 잃은 척했다. 내 방이 어디더라? 직원이 안내했다. 203호세요, 어르신. 아까도 여쭤보셨잖아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공간 지각 능력 저하. 일주일간 상윤은 완벽한 연기를 했다.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고 식사했다는 걸 잊어버린 척하고 직원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밤에 배회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기록지는 빠르게 채워졌다. 인지 기능 저하 소견,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소, 치매 의심.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상윤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또렷했다. 신문을 읽었고 스도쿠를 풀었고 과거 거래처 전화번호를 줄줄이 외웠다. 그리고 녹취펜을 작동시켰다. 지훈이 방문한 날 상윤은 녹취펜을 셔츠 주머니에 넣어뒀다. 삼촌 요즘 어때요? 잘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가끔 헷갈려. 지훈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그리고 지훈이 원장과 복도에서 나눈 대화. 상윤은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녹취펜은 작동 중이었다. 소견서는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면 됩니다. 기록이 충분히 쌓였어요. 치매 확정인가요? 중등도 인지 장애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 정도면 후견 신청 가능해요. 좋습니다. 수고비는 따로 챙겨드리죠. 상윤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협력병원에서 의사가 왔다. 간단한 인지 검사였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상윤은 일부러 틀렸다. 8월 10일? 지금은 11월 20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상윤은 중간에 멈췄다. 그 다음이 뭐였더라? 의사는 기록했다.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사과, 연필, 자동차. 5분 뒤 아까 제가 말한 단어가 뭐였죠? 상윤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검사가 끝났다. 의사는 원장에게 말했다. 중등도 인지 저하가 맞습니다. 소견서 작성하겠습니다. 지우는 웃었다. 상윤도 속으로 웃었다. 계획대로였다. 그날 밤 상윤은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 모두 저장돼 있었다. 지훈의 대화, 원장의 지시, 의사의 부정 진단.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었다. 외부와의 연락. 이서연은 20대 후반의 야간 근무 간병인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녀는 노인들의 마지막 잠을 지켰다.
서연은 오상윤이 다른 입소자들과 다르다는 걸 일찍 눈치챘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지만 밤이 되면 눈빛이 또렷해졌다.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뱉어내는 것도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른 노인들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2시 서연은 순찰 중에 상윤의 방을 지나쳤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녹취 파일 재생 소리.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해졌다. 들어와도 되겠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상윤을 바라봤다. 어르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침묵이 흘렀다. 상윤은 결정해야 했다. 이 젊은 여자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호기심이 아니라 연민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서연이 물었다. 상윤은 짧게 설명했다. 조카의 배신, 재산 편취 계획, 강제 치매 진단. 서연은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그런 케이스 많아요. 많아? 네. 가족들이 노인을 여기 맡기고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요. 원장님이 협조하고요. 저희 같은 밑바닥 직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증거도 없고 말해봤자 잘리니까.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상윤은 녹취 펜을 꺼냈다. 증거는 있어.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전화도 감시당하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저도 제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잃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전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약물 과다 투여였어요. 가족들이 빨리 유산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상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천만에요. 근데 누구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정태규. 오래전 거래처 법무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다음 날 밤 서연은 휴게실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윤이 불러주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만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정태규 법무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청명 실버 레지던스 직원입니다. 오상윤 어르신이 연락드리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윤이 형님이요? 무슨 일입니까? 상윤이 전화를 받았다. 태규야, 나야. 형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들어봐.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어. 상윤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규는 분노했다. 그 자식이 감히. 형님, 녹취 파일 있으세요? 있어. 전부 다? 좋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상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움직일 거야. 그리고 내 조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서연은 웃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아니, 자네가 잘했지. 자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 갇혀 있었을 거야. 상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틀 후 정태규 법무사는 경찰 2명과 함께 청명 실버 레지던스에 나타났다. 차은호 원장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상윤 씨 관련 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윤은 사무실로 불려갔다. 태규가 먼저 말했다. 형님, 녹취 파일 주세요. 상윤은 녹취 펜을 건넸다. 경찰은 즉시 파일을 확인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치매 판정만 나오면 끝이야. 건물은 내 거야. 차은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소견서는 다음 주면 됩니다. 기록이 충분히 쌓였어요. 경찰은 차은호를 바라봤다. 설명 좀 해주시죠. 차은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경찰은 영장을 제시했다. 시설 기록 전부 제출하세요.
그리고 협력병원 의사 명단도요. 태규는 상윤이 서명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형님, 이 서류들 보셨어요? 제대로 못 봤어. 글씨가 작아서. 여기 보세요. 재산관리 위임 조항이 숨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작성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경찰은 지훈에게 연락했다. 백지훈 씨 경찰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지훈은 회사에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출석 요구합니다. 오상윤 씨 관련 사건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가겠습니다. 2시간 후 지훈이 시설에 도착했다. 상윤과 마주쳤다. 삼촌, 앉아. 상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찰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당신 목소리 맞죠? 저는 삼촌을 위한 위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태규가 서류를 펼쳤다. 백지훈 씨, 당신 현재 채무가 8천만 원이죠. 그리고 상윤 형님 상가를 담보로 대출 신청한 기록도 있어요. 은행에서 거절당했지만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상윤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 내 존엄이 짓밟혔다고. 지훈은 울기 시작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삼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경찰이 끼어들었다. 백지훈 씨 사기 강요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동행하시죠. 지훈은 끌려갔다. 상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가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슬펐다. 차은호 원장도 조사를 받았다. 협력병원 의사도 소환됐다. 부정 진단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 내 다른 피해 사례들도 줄줄이 나왔다. 청명 실버 레지던스는 뉴스에 나왔다. 노인 학대 요양원 재산 편취 의혹. 태규는 상윤에게 말했다. 형님, 보호자 권한 일시 정지됐고 재산 관리도 동결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고맙네, 태규야. 형님이 잘하신 거예요. 증거를 모으셨잖아요. 상윤은 짐을 챙겼다. 떠날 시간이었다. 서연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너도. 그리고 여기서 오래 일하지 마. 넌 더 나은 곳에 있어야 해.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윤은 시설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달았다. 자유의 맛이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백지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상윤은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진술해 주세요. 상윤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조카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지훈의 변호인이 말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상윤은 비웃었다. 판단차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그렇게 부르나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시설 기록지. 모든 것이 지훈의 범행을 입증했다. 차은호 원장과 협력병원 의사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백지훈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차은호 징역 2년 6개월. 의사 김상철 자격 정지 2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훈은 무너졌다. 삼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상윤은 고개를 돌렸다.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아. 공판이 끝나고 상윤은 인쇄소로 돌아왔다. 5개월 만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기계들은 그대로였다. 그는 전원을 켰다. 인쇄기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익숙한 소리였다. 태규가 찾아왔다. 형님, 재산관리 다시 형님 명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설에서 받은 입소비도 전액 환불됐습니다. 고맙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상윤은 웃었다.
여기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야.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려고. 유언장이요? 내 재산, 노인 인권 보호단체에 기부할 거야.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며칠 후 상윤은 노인인권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 요양원에서 학대받은 노인,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 상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증거를 모을 수 있었고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한 노인이 물었다. 하지만 가족이 가해자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고소할 수 있겠어요? 상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상윤은 인쇄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기를. 더 많은 노인들이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어르신, 저예요. 서현아, 잘 지내니? 네. 그 시설 그만뒀어요. 이제 노인 인권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상윤은 웃었다. 잘했어. 넌 거기가 어울려. 어르신,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전화가 끊겼다. 상윤은 따뜻함을 느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상윤은 인쇄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위임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서명은 자신이 할 것이다. 그렇게 오상윤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충격적인 반전 보셨나요? 조카는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요양원 원장은 면허 취소, 그리고 상윤 어르신은 12억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재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70%가 가족에 의한 범죄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어르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